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노인들이 뿔났다. 분노한 노인들이 여기저기서 범죄를 일으켜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이 뭐고 대책이 무엇인지는 여러 사람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이 저지른 범죄부터 한번 볼까요? 올해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 테러한 사람이 70대죠.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해서 테러를 했는데 그것도 망치로 머리를 가격했죠. 이거는 자칫하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그런 것인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종전선언 정책 차이를 두고서 또 올해 불이 났었죠. 울진, 동해, 강원도 여의도 면적에 무려 54배? 어마어마한 곳이 불탔는데 역시 60대였죠. 왜? 동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산이 무슨 죄입니까? 방화를 했습니다. 2018년에는 경북에서 엽총 살해 사건이 났었죠. 70대였죠, 그때도. 70대 후반이던가요? 이웃집, 또 사찰, 그 다음에 면사무소까지 쫓아갔는데, 그런 살해 사건을 일으킨 원인, 물 문제였죠. 물 가지고 싸우다가. 전남에서 2015년에는 이장 문제로 다투다가 조카를 70대가 둘이나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2008년이니까 14년 전이네요. 그 유명한 숭례문, 남대문 방화 사건. 당시 역시 60대 후반의 남자가 저지르는 거죠. 보상 문제를 가지고. 보상 문제가 남대문하고 직결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대문을 전소시켰죠. 10년 살고 지금 만기 출세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인천에서든가요, 노인들의 사건은 여기저기서 나오지만은 노인이 자식을 살해한 사건도, 물론 자식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폐륜범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은 극히 또 드뭅니다. 그런데 노인이 자기가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썽만 부리고 집에서 밥벌이도 못하니까 40대였던가요? 그런 자녀를 살해한 또 사건도 있었죠. 전부 60대, 70대들이 주로 사건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밖에도 노인들의 이 분노 강력 범죄는 아주 최근 한 5년만 봐도 증가율로 한 40% 안팎이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말했잖아요. 15살에 나는 뜻을 두고 지학 그러죠. 그 다음에 30에는 섰고 이립, 40에는 혹하지 않았고 불혹, 50에는 천명을 알았다. 지천명. 60이 되니까 기가 순해졌다.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어도, 그런데 그 나이에 이순이라고 하죠. 범죄를 일으킨다니까요. 70. 그때는 이제 자기가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더라도 거칠 게 없었다. 규범에 어긋날 게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70대가 그럽니까? 물론 공자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인격이 성숙해서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높아져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건 아마 자기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격을 수양하려고 했을 거예요.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봤듯이 의견 차이가 난다고, 다른 사람이 무시한다고, 물 문제로 싸우고 나서, 그리고 이장을 가지고 이장 묘 옮기는 거죠. 그걸 가지고 조카들과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보상 문제로, 그 밖에 자녀가 자기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자기에게 기대 살면서 자식의 도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분노 사건 일으키는 60대, 70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절도 피의자의 범죄자 추이를 살펴보니까 다른 연령층에서는 전부 감소했는데
61세 이상에서만, 노인을 뭐 65세로 구분하고 또 저는 60세로 봅니다만은, 저도 참 58년 개뜨니까 60대 중반인데 60세 이상에서만 무려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른 그 강력범에서도 그 증가 추세가 이제 이 촉법 나이 그러죠. 법 적용 안 하는 그 나이대와 그 다음에 이 노인대에서 특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범죄가 증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들 특히 분노 범죄가 증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분노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다른 감정을 전부 다 분노화 한다고 합니다. 분노화. 모든 그 부정적 감정을 분노로 바꾸어서 화 그러죠. 그렇게 풀 줄을 알고, 인간이 여러 감정을 이렇게 표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남자가 표출할 줄 아는 감정은 분노뿐이어서 다른 감정을, 좋은 감정, 고운 감정, 미운 감정, 모든 감정을 분노화 하다 보니까 이게 분노가 굉장히 욱해서 그런 그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수가 많잖아요. 즉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감정마저 분노화하다 보니까 이게 사건화하는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분노의 원인은 사람 머릿수처럼 다양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역할 상실이다. 내가 기대할 때는 노인이 되면 노인으로서 어떤 그 권위도 갖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봉양을 받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장유유서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질서를 잡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제 막상 노인이 되어보니까 그런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젊을 때 생각했던 노인상이라는 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노인이 되기 전부터, 중년부터가 위기다. 그리고 노인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이제 죽어야만 하는, 죽음만 앞두고 있고 생애 주기에서 역할이 없어져 버리는, 오히려 존재 자체가 장애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온 일,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것,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나이가 벼슬이었는데, 옛날에는 어쩌는데 하면서 욱하는 분노범죄가 일으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뭐랄까 경제가 40대가 전성기잖아요. 그런데 노인이 되면 빈곤율이 매우 높잖아요. OECD에서도 가장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도 많고, 이 자살로 가는 그 자기 분노, 자기를 향한 분노가 자살이겠고, 타인을 향한 분노가 그런 강력 범죄겠죠.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절도도 많이 저지르고 사기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 범죄도 많이 저지르는 거 아니냐. 절대적으로 빈곤한 층이 매우 많은데 자기 밥벌이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국가에서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는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봉양 개념이 약하기도 하고, 또 자기 살기 바쁘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그렇게 범죄에 유혹을 받는 수가 많다. 그 밖에 이제 가정에서도 소외당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따돌림을 한다는 이야기죠. 노인들은 냄새난다. 노인들은 꼰대다. 노인들은 고리타분하다. 왜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느냐. 일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따돌림,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기계로부터도, 컴퓨터도 할 줄 잘 모르지. 뭐 스마트폰도 잘 할 줄 모르지. 저부터가 뭐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은, 은행 걸어가서 통장으로 또는 카드로 이렇게 합니다. 뭐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하고, 제 4명 중에 가족, 저만 그렇게, 그러니까 구닥다리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불만이 쌓이는 거죠. 이거 자기에 대한 불만, 자녀에 대한 불만, 배우자에 대한 불만. 특히 남자들이, 아까도 범죄 일으킨 6명 예를 쭉 들었는데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어떤 상실감이나 어떤 취약 측면에서 소외감도 더 느끼고, 그 다음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응어리가 이 한이 옛날 같으면 화병도 여자들만 뭐 거의 걸린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한 30% 안팎은 그 화병이 남자가 걸린다고 하는데 한을 그만큼 이렇게 이제 축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풀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축적된 한이 잘못 발로되면 이렇게 불을 지르고 다른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이렇게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런 불만과 분노가 쌓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감정을, 부정적 감정을 분노하는 남자들이 욱하다가 술 먹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고의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돌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죠. 내가 때를 잘못하고 나서, 내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그 형제 중에서 대표가 못 돼가지고 한 놈 밀어주기 작전에 대표 선수가 못 돼서 이렇게 내가 그를 밀어주고 희생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뭔가? 나는 결국 피해자다. 나는 불이익만 당했다. 나는 버린 자식이다. 나는 버린 형제다.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니까 이게 이제 그걸 딱 촉발해주는 격발장치가 있으면 탁 장전된 이 불만과 분노와 이게 튀어나가는 거죠. 그게 발사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언어 폭행하고, 정서 폭행을 하고, 경제적 폭행을 하고, 여러 방법이 있는 거죠. 신체적인 것 물론 마찬가지고, 노인을 괴롭히는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내가 해준 게 이렇게 많은데 자식들은 부모가 돼가지고 해준 게 뭐냐, 이러면 이제 아주 허탈하죠.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잘 됐는데, 다른 자식들은 돈 팔아서 가르치지 않았어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잘 됐는데 나는 이게 뭔가 결국 돈 팔고 소 팔고 우골탑, 소뼈로 쌓은 탑, 상아탑이 아니라 그 대학을 보내고 그랬는데 자식들이 결국 잘 된 것도 아니고, 또 잘 됐다 하더라도 그냥 처자식만 할 줄 알지 나는 이게 뭔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면 자기 공로는 큰데 비해서 자녀한테도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를 자기는 무시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런저런 그 허탈감, 인생 무상, 이런 그 노년의 이제 마지막에 느끼는 감정들이 그렇게 잘못 쌓여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문제, 이 처방이라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처방도 하나하나 다 각계 해결해야 될, 자가치유를 해야 할 그럴 것이지만, 대개는 이제 변화를 수용해야 되죠. 성인도 여세추 그러셨습니까? 성인도 추세를, 세태의 추이를 따라갔다. 그런 것처럼 변화를 수용해야 되죠. 자, 나는 내가 부모를 봉양했기 때문에 내 자녀도 틀림없이 나를 봉양하리라고 믿고 그 20, 30대는 살았죠. 지금 70대, 80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변해버렸잖아요, 이게. 근데 그 변화라는 게 나한테만 온 게 아니라 내 또래들한테 같이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만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이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남존여비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여자들이 그래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자들의 삶이라는 게 여자들끼리 또 있었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고부 갈등이 나오고 그러긴 했지만 같은 여자라면 같은 애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이면 시집살이 노래를 부르고 밤매는 노래를 부르고 뽕 따는 노래를 부르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풀기도 하고 수다를 떨면서 그걸 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대가 같이 맞이한 것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큰 거대한 변화다. 이건 거시적 변화다 하면서 수용하면 세상이 변했다. 그럼 뭐 편한 거죠. 그거 이제 노년기는 사실은 화해하는 시기고 용서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과 화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카를 그렇게 살해하고 자녀를 살해하고 부부간에 그렇게 황혼연 갈라서고, 이거는 화해가 아니라 정말 눈 못 감을 사건들이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오래 3, 40년 같이 살았는데 이혼했다. 그건 눈 못 감죠.
그럼 자기 자녀하고 화해를 못하고 자기 자녀를 용서 못하고 자녀가 갔는데 집에 오지도 않고 명절돼야 자기 죽은 날 아마 장례 지내러 올란가 그런 생각 믿음이 안 간다면은 눈 못 감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여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이 많아서 나는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이다. 그럼 편안하게 저승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타인과도 화해해야 되는 판국인데 조카, 하물며 자녀, 배우자겠어요? 화해해야죠. 용서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자녀를 용서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고독사 하는 사람들 중에 꽤 있습니다. 거기다 아예 써서 내가 죽더라도 자녀한테는 알리지 마라. 그리고 내 장례비는 어디 있으니까 그 꺼내가지고 다 장례하고 유품 어떻게 해라. 그렇게 철저하게 뭐 유품 문제, 그 장례 문제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딱 못 박아서 자식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눈 감는 거 이거 화해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죽을 때는 강자가 화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화해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이제 화해를 못하니까 자녀가 오면 욱하고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 나는 하늘의 미랄로 와서 썩었다. 썩으면 예수가 말했듯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자손 맺었고 내가 자손을 위해서 희생한 것 그것을 내가 못 받았어도 자손들이 또 자손으로 이렇게 대물림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그리고 인생을 역사적으로 제가 그 뭐 이렇게 유대인들 책을 읽는다든가 우리나라 사람들 책 읽고 그러면 자기 자서전을 펴서 굉장히 뭐랄까 과장과 미화를 섞어가지고 다른 사람 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손한테만 필사를 해서 그래가지고 책을 자기 자녀 수에 맞게 손자들 수에 맞게 딱 제본을 멋지게 해서 양장 제본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 너들을 이렇게 키웠노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노후를 준비했노라.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해가지고 재산을 이 정도 모았으니 어떻게 하면서 이제 그런 그 가족사 자기가 알고 있는 조상에 대한 기록 그리고 자기 기록 자기가 자녀들을 키울 때 지녔던 가치관 철학 잘못했던 점은 또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열린 자세로 자기를 반성하면서 글을 쓰게 되면 사실은 이 착해지잖아요. 선해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본 사람이 있으니까 배우자도 있으니까 거짓말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그건 거짓말을 한다면 그 쓴 효과가 뚝 떨어지고요.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면서 연속성상에서 가족사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 내가 하동정 씨 뭐 문성공파 멧대손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자기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이 3대에 대한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상력 발휘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록을 남긴다든가 그 인생을 정리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되면 자기도 반성하게 되고 어떻게 욱하겠어요. 자녀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뭐 작은 문제 가지고 이웃과 어떻게 갈등하겠어요. 갈등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글로 정리해보는 무슨 뭐 거기에 미사여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기승전결이 필요합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10장이면 10장 책이 될 만하면 100장이면 100장 그렇게 압축시킬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쓴다면은 밑에서 우리 아버지는 꼰대다. 너무 권위적이다. 가부장적이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 정도의 글을 쓰고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좀 비판까지는 아니어도 바른 소리를 완곡하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세대가 좀
노인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60대로서 위아래를 연결하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너무 10년만 돼도 20년만 돼도 그냥 과거처럼 생각해가지고 역사처럼 생각해가지고 아예 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시골서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통닭 있는가 하는 건 알았어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읍내에서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곳 그 읍내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있었죠 당연히. 그리고 아마 부자들은 먹었겠죠. 그러나 저는 있다는 건 알았어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통닭 한 마리도 안 먹었다 하면 이해를 못하죠. 30살 안팎 떨어진 두 아들이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3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라는 것은 그처럼 역사적 사건이죠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았노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가족사로 남긴다면 아 이랬구나. 30년 전에는 통닭 한 마리 먹는 게 지금 아니 평생에 그렇게 먹는 게 이를테면 30살 될 때까지 지금 두 아들들은 아마 중학교 때부터 한 달에 몇 마리씩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천양지차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잣대로 옛날을 재단해도 안 되지만 옛날 잣대로 지금을 재단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도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젊은 세대들도 국사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사도 공부해서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좀 포용적 자세를 가질 수 있죠. 무슨 지금 사람들이 지금 태어났으니까 영리해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러면 멍청했어요? 원시시대 사람 멍청했어요? 원시시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지혜를 더 발현했는가 몰라요. 안 잡아먹히려고 포식자한테 더 슬기로웠는가 모른다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훨씬 강인했고요. 지금 뭐 이렇게 그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안 써먹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지력을 써먹는 것보다도 그런 근력을 써먹을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발달시킨 거잖아요. 그때 당시 필요한 지식을 그때 그 사람들은 익혔고 그런 체력을 익혔고 그런 뇌력을 익혔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멍청해요. 그리고 지금 뭐 21세기는 스마트폰 쓰니까 영리해요. 스마트폰 쓰니까 더 사고력이 떨어지고 추리력이 떨어지고 논리력이 떨어지고 암기력이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검색 능력은 좀 좋아지는 거 몰라도 생각하는 능력 당연히 떨어지죠. 우리 아버지도 초등학교 2학년 중퇴생이라 그런지 이 암기력이 이 TV 같은 거 보고 그 응용력이 대단합니다. 그걸 공부처럼 철저하게 보는 거죠. 어찌 보면 배우려는 의식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방법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의 공로를 인정 안 하면 노인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셈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욱하는 이 다른 감정을 분노하는 이런 게 수그러들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나이 들수록 성숙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아버지 그 하는 이야기 어머니 하는 이야기 이게 한 번만 더 하면 한 100번 되는 것 같은데 그만 좀 해요 엄마 그만 좀 해요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하고는 뭐 말이 안 통한다고 보면 야 야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무시해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러냐고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그걸 한을 푸는 과정이다. 속에 쌓인 것이구나. 얼마나 저렇게 그 맺힌 게 많으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전부가 그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제 알아들었다는 표시를 하고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냥 이야기가 더 반복이 덜 될 텐데 그렇게 딱 이야기를 끊어버리면 말 허리를 잘라버리면 이 아들이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노인 분노 범죄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것 뭐 원인은 각양각색이죠. 다채롭죠. 만인만색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자신이 노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고 젊은 세대들은 그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노인들도 좀 너그러워져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좀 이해하는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그런 속에서
세대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